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습니다. 아직 그 부상은 네, 계속 회복 중입니다. 네, 오래 가네요. 네, 시합 전까지 완치될 수 있을까요? 예, 완치되어야만 하는 네. 상황이죠. 예, 물리치료도 받고 혈관 주사도 맞고, 네, 그랬어요. 네. 네. 네, 농구 좀 안 하면 병원 좀 덜 다닐 줄 알았는데, 네. 제가 좋아하는 운동들은 좀, 예, 약간 이런 운동들이 많나 봐요. 농구하실 때도 병원 다니셨어요? 그럼요. 네. 나중에 제가 고등학교 때 어떤 한의원을 다녔는데 그 한의원에서 연말에 그 캘린더를 보내주더라고요. 아. 단골 우수고객이라고. 네. 네. 아무튼, 네. 교육회사에서만 우수 고객이 아니었군요. 예. 그렇죠. 지난주에 그러면 우리 주변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지금 오프닝 멘트에도 이야기를 해드렸듯이 이 교육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신혜정 작가님하고 저하고 같이 얘기할 때 정말 그 교육자로서 우리가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를 한번 내 가치관을 세워보고 내 가치관에 가장 이상적인 사람을 뽑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번에 아무튼 전국에서 굉장히 많은 상식을 지닌 그런 교육감들이 당선이 돼서 세월호 이후에 막 그런 민심들이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또 그분들한테 거는 기대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상식이 통하는 세계라는 그 문구가 생각이 나는데 네. 누구를 위한 상식일까요? 이게 참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만인을 위한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보통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나누느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런 걸 알아야 되니까. 그게 특정한 몇몇 사람들만 위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목소리를 들어보려고, 그래야지, 내가 뭐 10명 얘기를 들어봤더니 내 측근의 10명만 사람들한테 들으면 그게 전체로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뭐 100명, 1000명, 10,000명, 뭐 10만 명, 100만 명한테 어떤 민의를 받아들일 수 있는 도구나 그런 소통의 채널을 갖고 있으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겠죠. 최소한 그런 자세가 진정성의 시작이라고 봐야 되겠죠. 진정성이라는 말이, 그 단어가 저한테도 많이 와닿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것도 있어요. 뭐냐면 이번에 많은 분들이 선거하면서 느끼셨을 텐데, 이 자식 농사를 참 잘 져야 되겠다. 그래서 미개하다라는 말을 쓴 그 자식을 둔 아빠나, 아니면 정말 우리 아빠는 교육감으로서 자질이 없으니까 뽑으면 안 됩니다라고 이제 용기 있게 얘기하는 뭐 그런 딸을 둔 아빠나, 사실 이번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죠. 그런데 정말 우리 아버지한테 이런 뽑을지 안 뽑을지는 상관없지만 최소한 우리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말한 그 후보의 아들은 굉장히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면서 우리가 또 그 후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볼 수 있고 알아보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됐잖아요. 네. 저는 그 아들이 쓴 글을 선거 후에 봤거든요. 그러셨군요. 네네. 아들 멋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그 선거판에 들어가서 운동을 같이 한다는 게 나름의 또 공격을, 또 흠집잡기의 공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분명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인생을 자기 이름을 걸고 한다는 게 참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를 했던 게 정말 전 세계 인간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자기 가족한테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 막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제 아내가 그 팟캐스트 듣고 나서 당신 이제부터 양말 어디다가 놓는지 이제부터 제대로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참 말하는 게 무서워요. 저도 지난주에 궁금했었거든요. 양말 어디다가 놓으시지라고. 진짜 예전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양말을 제가 이제 거꾸로 항상 이제 벗어놨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걸로 이제 옐로 카드를 몇 개 먹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억울해서, 보통 양말을 뒤집어 놓으면 이게 안쪽이 더 살에 많이 닿으니까 그걸 이렇게 뒤집으면 더 이게 빨래가 잘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왜 이거를 뭐라 그러냐 했더니, 접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게 어차피 그 뒤집혀 있는 걸 다시 또 원래대로 접어놔서 개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물속에 들어가면 다 똑같이 빨려지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핑계거리 건들고 똑바로 벗어갖고 넣어놓으라고. 제가 몇 년 전에 그걸 경고를 한번 받아갖고 그다음부터는 그게 굉장히 그렇구나, 빨래하는 입장에서는 저도 신경을 써서 딱 이해가 되더라고요. 얘기를 들으니까.
다음에 언니 만나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여쭤보지 마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거예요? 네, 저희가 그 지난주에 얘기했었던 이제 소재 주제 구성 관련해 갖고 얘기했었던 것들이 어떤 미션을 드렸었는지 100일장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100일장 진행했었던 그 주제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이번 주 책 있죠. 월경 독서, 목수정 작가님의 월경 독서 이야기, 그리고 그거 관련해서 냈었던 미션, 그리고 책 쓰기와 관련된 미션, 이렇게 이제 과제죠. 예, 과제, 저희가 자꾸 이제 미션이라는 표현을 드리는데, 처음 들으신 분들은 이제 과제라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드리는 과제하고 이제 다음 주 미션 과제와 책 소개,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꿈꾸는 만년필에서 2주에 한 번씩 100일장이 열려요. 이번 주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네, 지난번에 제가 진행했었던 100일장에서는 조선시대 과거 급제했던 선비들이 왕이 직접 낸 문제를 갖고 답을 하는 책문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100일장 주제를 진행을 했었고요. 이번에는 조금 더 현대 시대로 올라와서 그 대신에 좀 나라를, 국경을 뛰어넘어서 저희가 문제를 드렸습니다. 네, 월경을 하신 거네요. 네, 그렇죠. 국경을 넘었죠. 네. 그래서 그 문제 주제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요. 지금 책을 이제 락캐스트 방송을 들어보시는 분들도 한번 참고해서 한번 과제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음은 프랑스 바칼로레아 철학시험에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수능시험이죠. 고등학생이 대학생이 되기 위해서 치르는 시험이지만 주제가 나오면 프랑스 전역에서 다양한 성인들이 이 문제를 풀고 즐겨서 서로 토론합니다. 자, 꿈꾸는 만년필 분들께 이런 문제를 드리게 돼서 나름 즐거운 도전거리가 되실 거라 생각하고요. 논리성, 사회성, 철학을 동시에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라 생각해서 골라봤습니다. 문제 드리겠습니다. 바칼로레아 2000년도 문제입니다. 권력 남용은 불가피한가? 자, 해설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이를 남용할 때 우리는 여기에 대한 항의와 동시에 어떤 숙명론에 부딪히게 됩니다. 곧 권력의 남용이 불가피하지 않은가 하는 점입니다. 지혜롭고 덕이 높다고 평가받는 사람들도 그것이 정치적인 것이든 경제적인 것이든 명예이든 권력을 소유하자마자 이를 남용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그렇다면 권력의 남용은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인 것입니까? 자, 우선 1번 어떤 조건 아래서 권력의 남용이 인지되고 이를 고발하게 되는가를 살펴보고 2번 이어 어떤 이유에서 권력의 남용이 불가피한지 혹은 불가피하지 않은지 3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해 또는 제한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찾아야 하는지를 기술하시오. 자, 이런 질문을 드렸었죠. 내용 중에서 바칼로니아라는 말이 있어요. 예, 바칼로레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나라는 고등학생들 있잖아요. 고등학생들이 올라가서 이제 시험을 치러요. 근데 이제 수능을 치르는 거죠. 근데 그 나라도 이제 이런 수능 비슷하게 치르는데 그 문제들 중에서 이제 이 대학교에 나오는 논술 문제가 굉장히 유명해요. 철학과 연관돼 갖고 그래서 이 문제가 발제가 되고 보통 제가 들을 때 한 이틀 정도인가 시간을 줘서 이게 문제를 보통 풀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그보다는 좀 더 짧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 꿈만필 분들도 사실은 그 시간 안에 다 쓰시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문제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교양을 읽다라는 책이 있고 그 책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이슈 중에 하나로 요 내용들을 뽑아서 말씀을 해드린 거죠. 꿈만필 작가님들은 어떻게 글을 쓰셨나요? 두 분을 이 내용을 좀 말씀드릴 텐데요. 자, 여러분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한번 글을 쓰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작가님들 얘기를 들어보시죠. 먼저 이동호 작가님 쓰신 걸 한번 말씀드릴게요. 권력 남용은 불가피한가?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를 이야기하는 건 헛다리 짚을 우려가 있으므로 제 경험 안에서 이야기를 써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권력이란 무엇일까요? 보통 리더에게 권력, 즉 리더는 권력이란 등식 그런 게 있지요. 지금까지 직접적으로 겪어온 리더는 학창시절 반장과 교회 임원, 몇몇 동아리 모임의 장이 있었네요. 기업처럼 이익을 내야 하지는 않는 그룹군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일정한 자원을 가지고 원하는 결과를 만드는 경영의 관점에서 비슷하다고도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권력의 남용은 무엇일까요? 어떤 조건에서 권력의 남용이 나타날까요?
다른 불법적인 내용은 제하고 순수히 사업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권력의 남용은 구성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선택하는 식으로 나타나죠. 그건 우선 1차적으로 리더의 잘못이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답은 내 안에 있다는 것이죠. 맞는 말입니다. 답은 그 사람 안에 있죠. 하지만 사람이 모여 우리가 된 경우에 답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지혜롭고 덕이 높다고 평가받는 사람이 권력 남용을 저지르는 경우가 동아리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네,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인성이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인성은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리더가 된다는 건 경영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방향을 제시하고 자원을 배분하는 사람이죠. 경영 능력이 리더의 자질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권력의 남용의 원인이 리더에게만 있을까요? 저는 권력 남용이 발생하는 데는 리더와 구성원이 그 그룹에 갖고 있는 애착심의 온도 차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게 리더는 고독한 자리였습니다. 그룹의 방향을 고민하고 구성원의 의견을 들여하고 사업을 진행시켜야 되죠. 그런데 이 과정의 대부분을 혼자 해나가야 됩니다.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미적지근한 참여를 합니다. 더 빠르게 나가고자 하는 사람과 현 상태 유지로도 만족하는 사람, 리더였던 저는 빠른 진행을 위해 독단적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많았습니다. 물론 물질적 보상이 없는 비영리 그룹원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권력 남용이란 구성원들의 관점일 수도 있다는 점, 원인이 결과를 빨리 도출해내야 되는 환경 탓도 있습니다.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면 권력 남용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의 집중은 수직적인 구조를 가진 조직에서 특히 심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권력의 남용을 막을 수 있을까요? 총체적인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권력이 집중된 시스템의 수정과 빠르게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환경의 변화, 리더가 경영을 할 수 있는 시간 보장, 리더 육성들이 있겠지요. 본인이 경험한 거에서 시작해서 좀 더 큰 세계로 나가간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이제 짧게 쓰시면서 본인 경험들을 쓰셔갖고 나름대로 이제 내용들을 갖다가 이제 좀 분석해보고 왜 그런지 그리고 대안까지 한번 제시해달라는 차원에서 이거 내용을 충실히 따르셨어요. 이제 이동호 작가님 이거 쓰실 때 이제 우리가 한번 이런 부분까지 더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아까 이제 독단적 결정을 내려야 하는 빠른 결정을 위해서 독단적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많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에 짧게 그 내용이 있어요. 물론 물질적 보상이 없는 비영리 그룹원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썼거든요. 추측인데 아마 좀 더 분석해보면 물질적 보상이 서로 민감하게 첨예한 데일수록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비영리 조직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걸 하든 말든 뭐 나하고 별 피해 없어. 그러면요. 사실 참여는 느슨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독단이라기보다는 사실 그 방관자적 위임이 되는 거죠. 네가 뭘 해도 나는 상관없어. 그냥 지켜볼게. 이제 이런 표가 얻는 거죠. 여기선 독단이라는 네. 표현보다는 그런 이제 자연스러운 현상이 생기는 건데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첨예하게 갈등하고 그 사안들에 대해서 참여하고 얘기하고자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싫어. 니들 얘기는 듣지 않을래. 내 결정을 빠르게 진행하는 게 나아. 이렇게 되면 여기서부터 독단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구분을 아까 말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이라고 한 줄로 퉁치기에는 이 조직의 어떤 구성원이나 특징에 따라 굉장히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으니까 요 부분들을 조금 더 나눠서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하면 권력의 남용을 막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할 때 총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좀 모호한 표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권력이 집중된 시스템의 수정, 그러면 좋은 말이긴 한데 그러면 어떻게 시스템을 수정할 건지, 지금 현재는 어떤 시스템인데 어떻게 바꿔야 된다든지, 그리고 뭐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조금 더 이제 표현을 해주면 뒤쪽의 논리가 조금 더 그 이제 주장에 맞게 더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글이 나오겠죠. 이제 구체적으로 피드백을 주시는데요. 아니 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서 왜냐면 요런 세세한 부분들이 나중에 이제 논리성으로 갈 때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내 개인의 이야기를 하는 거는 굉장히 그 유니크하게 독특하게 접근이 될 수 있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만 경험해 본 걸 수 있기 때문에. 그 대신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전체화가 되기에, 그러니까 일반화가 될 수 있는 이 논리에서는요 항상 많은 고민들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사과를 봐서 좋았다. 그러니까 나는 인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도 인간이다. 그러니까 당신도 사과를 보면 좋을 거다. 여기에는 논리에 그 오류가 생길 수 있거든요. 나 외에 다른 사람이 사과를 좋아할 수도 있지만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전제를 둬야 된다는 말이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일반화 시킬 때 완벽하게 그 사회학 논점에서 과학 실험처럼 완벽하게 딱 떨어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다만 그 통계치적인 어떤 생각을 할 때 그렇지 않을 수 있는 비율은 얼마나 되지? 라고 생각할 때 그렇지 않을 수 있는 비율이 상당히 많다. 그럼 이거를 이제 일반화 시키게 되면 이거는 조직 내에서는 당연히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 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다른 분들한테 들을 수 있겠죠. 그래서 논리적인 글쓰기에 숫자가 있을 때 더 정확하게 느껴지고 논리적으로 느껴지는 이유가 정확성 때문이라는. 그것도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면 이 통계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왜곡시키기 참 좋은 도구로도 사용이 많이 되잖아요. 어디서 조사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디를 부각시키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달라지니까 숫자를 바라볼 때 이렇게 쓰는 사람 입장에서 숫자를 써서 가능한 한 신뢰성을 주려고 하고 또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숫자가 나오되 과연 이 숫자가 어떤 통계치로 나왔고 전체의 어떤 부분인지를 한번 바라볼 줄 아는 저희가 2분기 때 모듈할 때 논리적인 글쓰기 관련해서 몇 가지 책과 예시를 한번 이야기 같이 드리면서 또 나눠보죠. 이번에는 어떤 작가님 글을 소개시켜 주실 건가요? 이관 작가님이란 분 계신데요. 이관 작가님의 그 권력 남용은 불가피한가 관련해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권력 남용은 권력과 남용이라는 상반적인 두 개 단어의 합성어로 구성되어 있다. 권력이 상징하는 합법성이라는 의미와 남용이라는 합법성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의미를 갖는 두 단어가 다시 한 단어로 구성되고 있다. 결국 권력 남용은 권력의 합법성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권력이 야성을 벗어나 신의 영역으로 옮겨가고 다시 신의 영역에서 법의 영역으로 넘어온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맨몸으로 초원을 누비던 시절에 권력은 바로 힘이었고 힘은 바로 생명을 의미했다. 힘이 있다는 것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며 그 권력의 범위는 힘이 있는 자 스스로 정했다. 모든 동물의 세계에서 존재하는 무리의 우두머리는 힘이 세계에서 절대적이며 힘이 바로 권력이고 권력이 바로 삶이다. 권력 행사는 힘 있는 우두머리의 뜻이었다. 힘이 바로 권력의 범위를 결정지었다. 그러나 인간이 무리를 이루게 되고 농경 및 목축을 하기 시작하며 자연의 힘에 의존하는 삶의 양식을 가지게 되었다. 자연의 힘이 곧 신이라는 이름으로 체계화되었다. 이렇게 탄생한 신은 힘의 공간을 재편성했다. 신이야말로 권력의 최고봉에 있게 되었다. 무리를 이끄는 우두머리는 신에게 부여받은 절대적인 힘, 즉 권력을 갖게 되었다. 그들의 권력 행사는 신의 이름으로 행해졌다. 신의 뜻이 바로 권력의 범위였다. 권력이 어떻게 행사되든 신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용서되던 시기였다. 산업혁명과 시민혁명을 겪으면서 절대적인 신은 서서히 가치를 감춰가고 있다. 집단의 우두머리에게 주어지는 권력, 즉 힘은 더 이상 신으로부터 주어지지 않는다. 집단을 구성하는 법의 테두리가 존재하고 그 법의 테두리 안에 집단의 우두머리는 법으로 주어지는 권력을 갖게 된다. 보이지 않고 실제하지 않던 검은 장막 속의 신으로부터 나오던 권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집단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동의로 만들어지는 법과 그 법이 규정하는 범위 안에서의 권력, 즉 힘이 집단을 이끌어가는 리더들에게 부여된다. 이 권력을 규정하는 것은 명문화된 법조문이다. 그래서 권력 남용이라는 단어가 살아나게 된다. 신의 이름으로 행해지던 권력에 남용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것조차 어려웠을 것이다. 신의 이름이 지워지고 구성원들의 동의가 날인되고 그 날인된 범위 안에서 권력이 춤출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권력 남용이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단어에 생생한 생명을 불어넣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권력 남용은 집단의 동의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권력의 행사를 의미하는 것이 된다. 법의 테두리는 명문화된 것을 의미하고 명문화, 즉 실정법주의를 택한 나라들이 대부분 법이라는 이름으로 명문화된 것만이 권력 행사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법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최대한 자세히 다루고 있다. 그러나 살아가는 현장이 매번 다르고 변화하는 것이어서 법이라는 이름으로 명문화하는 것은 늘 한계가 존재한다. 그래서 권력 행사 범위를 얘기할 때 사회적 관습이나 도덕적 규범을 따른다는 단서를 붙이게 된다. 법을 만드는 것도 이 법을 지키는 것도 사람이다. 그리고 그 법에 의해 권력을 부여받은 사람도 사람의 구성원이며 함께 진화해온 인간이다. 지구가 태어난 지 45억 년, 인류가 지구상에 출현한 게 700만 년, 문자를 가지고 역사를 기록하며 문명을 만들기 시작한 게 5,000년, 법이라는 이름으로 권력을 정당화하기 시작한 건 겨우 몇백 년이다. 힘이 전부였던 시절, 신의 이름으로 권력을 행사하던 시절, 그리고 법이 정하는 테두리 안에 권력을 행사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 모두를 비교해보면 우리는 아직도 걸음마 단계에 있는 듯하다. 그렇다고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 도덕의 경계를 넘나드는 권력 행사를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다. 오히려 권력 남용에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이란 것이 요지다.
인간이 더 진화하고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의 부족함에 대한 절실함이 사라지면 이러한 권력 남용은 현저하게 줄어들지 않을까? 아직도 우리 내부의 우리 자신에 대한 욕구 충족욕이 사회적 기대의 욕구 충족을 앞지르고 있기에 권력 남용은 지속되리라고 본다. IT 기술의 발달로 모든 것을 기록하고 기록한 모든 것을 추적 분석할 수 있다면 이들을 토대로 권력을 투명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결국 사회의 투명성의 증대가 권력 남용의 기회를 박탈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개인들의 욕구 충족 욕구가 상존하는 가운데 이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인 사회의 투명성이야말로 권력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이기 때문이다. 예. 이 중간에 밑에 한 구절이 더 있는데요. 그렇게 이렇게 사회가 투명해진다고 해서 오늘 놓친 개콘을 다시 볼 수 있을까? 네, 투명하다는 것은 보이는 것을 전제로 하기도 하지만 보이면 함께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근육의 힘으로부터, 신의 힘으로부터, 인간 개개인의 욕구 충족의 힘으로부터 벗어나는 길, 그것에 답해하는 게 지금 철학해야 할 일 아닐까? 그리고 그 철학을 도와 인간 사유를 도울 수 있는 IT 기술이야말로 진정한 진화의 발자국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개콘을 두어하시는 이구환 작가님이 개콘을 포기하시고 100일장에 참여하셨어요. 예, 네. 하시는 일이 IT 관련 쪽이라서 그거랑 또 같이 연결에 대해서 글도 쓰시고 네. 역시 그래서는 그 작가님 개개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아요. 네. 제가 이 내용들에 대해서 저는 전체적으로 이제 주어진 내용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첫 번째 권력의 남용이 어떤 조건 아래서 인지되고 있는지, 어떻게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지, 그리고 권력의 남용이 불가피한 건지, 혹은 뭐 불가피하지 않은 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용을 막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는지,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구환 작가님이 다 이런 내용들을 충실하게 담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하고 조금 제가 읽으면서 책하면서 달랐다고 느꼈던 게 이거를 이제 역사적 관점에서 끌고 왔잖아요. 네. 힘의 역사, 신의 영역에 대해서 이제 지배받던 역사, 그리고 이제 근대화로 넘어온 역사, 이제 하면서 이거를 차분차분 풀어내면서 그렇구나. 사람들이 계속 그런 영역에서 우리가 이제 권력들에 대한 지배를 받았었고 영향을 받았었구나 하는 걸 좀 알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주장,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거를 갖다가 권력 남용을 방지할 것인가라고 할 때 투명한 사회, 그걸 갖다 이제 IT 기술이야말로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이구환 작가님이 쉽게 생각하시나고 깊게 많이 생각하셨다는 게 엿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제 하나는 이구환 작가님이 요즘 이제 필사하면서 꽂히신 게 인간이 그리는 무늬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그걸 이제 인문학이죠. 인문학. 네. 그러니까 인간이 그리는 무늬를 인문학으로 그 책에서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 책의 영향을 이제 어느 정도 받고 계세요. 내가 필사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문체라든지 어떤 논리 전개라든지 그리고 그 속에 쓰는 단어들이 이제 인문학이 그리는 무늬 속에 있는 내용들하고 조금 혼재가 돼 있구나라는 느낌이 첫 번째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좋은 책을 필사하고 본인이 마음에 들어하는 내용들을 필사하고 그걸 인용한다는 게 전체적으로 자기가 쓰고자 하는 글의 문체를 높이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 생각이 들고요. 좀 두 번째로 약간 이제 이런 부분은 좀 아쉽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분량 측면에서 앞에 그 권력의 남용이 발생하는 어떤 경우에 생기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치면 뭐 한 5분의 4 정도가 이제 이런 분량이고, 뒤쪽에 그래서 불가피하다, 이렇게 불가피하다, 그리고 계속 권력 남용은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 것이냐, 그럼 IT 기술의 발달로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뒤쪽이 조금 더 짧게 이렇게 약간 급하게 마무리된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아마 이구환 작가님이 IT 쪽에 더 많이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사회가 투명해진다라고 하는 게 저는 이제 공유성, 공개성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보는데, 지금 IT 기술이 발달하면서 IT 기술로 인해서 오히려 정보를 가리는 경우들이, 그러니까 정보를 왜곡하고 조작하는 게 훨씬 더 쉬워졌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이 되면서 복사가 쉬워지고 이제 수정이 쉬워지면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지금 권력 남용의 하나의 사례로도 지금 실제 뭐 선거할 때 디도스 공격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 뭐 이렇게 개표기에서 수개표기보다 이제 전자개표기 쪽으로 하면서 어떤 오동작이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그리고 이제 뭐 댓글원 이제 공작들 하는 거 밝혀냈죠. 이제 그런 것들처럼 조금 더 이제 IT 쪽에 계시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벗어난다? 권력남용으로부터 여기는 왜냐면 벗어나기 어렵다라고 봤기 때문에, 권력남용을 최소한 이제 줄이는 차원에서 IT 기술을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되는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왜냐면 전문가시니까,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뒤쪽에, 균형 있게 같이 배분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무튼 개콘 못 보게 해서 죄송해요. 네, 못 보게 해드려서. 네, 이번 주에는 개콘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리고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거죠? 그게? 네, 매주 일요일날 저녁에. 예. 네. 네, 그럼 100일장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다음으로 지난주에 또 다른 미션이 어떤 게 있었나요? 네, 저희가 그 소재하고 주제 관련해서 내드렸던 미션이 있었어요. 과제가 있었죠. 신혜정 작가님하고 저하고 이제 현장에서 즉석으로 해봤었죠. 뭐 이제 네. 커피 뭐 이런 거 네. 관련해갖고 그런 거. 네. 친구한테 연락이 안 온 걸로 봐서는 아직 안 들었나 봐요. 네네, 한번 들으라고 전달을 해주십시오. 톡 한번 보내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비슷한 게 인문학은 밥이다라는 그 책 속에는 여러 가지 주제를 이제 아니 소재를 갖고 이제 소제목이죠. 그거를 주제 삼아서 그러니까 소재 삼아서 내 주제를 이야기해 보셔라. 그러니까 내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속에 음악, 미술, 철학을 갖고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소재로 활용할 수도 있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사회에 대한 발전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뭐 정치라든지 그 속에 뭐 다른 어떤 심리학이라든지 뭐 젠더라든지 이런 걸 갖고 사회 발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 갑자기 그런 얘기들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젠더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었는데 넘어가기로 하고요. 지난주 했던 축제 네, 말씀하셨군요. 홍대 가고 네네. 싶었었거든요. 예. 차마 혼자 가는 용기가 없어서 참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뭐 다음번에 기회가 되시면 그렇게 뜻 맞는 분들끼리 한번 네.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아직 우리나라가 이 문화적 충돌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이에요. 그게 네. 현재의 모습이고 그런 걸 보면서 양쪽의 입장에서 저런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지를 알게 되면 글쓰기 하실 때도 더 도움이 되시라 생각합니다. 네,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내년에는 꼭 성공할 수 있도록. 그러면 지난주 미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 주 과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월경 독서 관련해서 이제 목순정 작가님의 책을 저희 같이 소개를 해드렸죠. 이 책의 특징이 뭐냐면 본인이 인생을 살면서 영향을 받았던 책들, 그 책이 어떤 내용이고 나는 그 책을 어떤 계기로 접하게 됐고 그때는 어떤 내가 처했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 책 속에 있는 내용과 내 앞으로 삶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연결시켜보는 이런 과정들을 몇몇 책들을 소개하면서 전개했던 방식입니다. 월경독서 안에는 어떤 책들이 있나요? 지금 이제 순서대로 한 몇 권만 소개시켜드리면, 최인훈 씨의 이제 가명고라든지, 그리고 마르잔 사트라피의 페르세폴리스, 그리고 이제 뭐 장그르니의 섬, 그리고 제가 읽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다치바나 다카시의 우주로부터의 귀환, 그리고 이사도라 덩컨, 네, 이사도라 덩컨 책, 그리고 권정생님의 몽실언니, 그리고 뭐 조세희 씨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뭐 이제 이런 책들이 있었죠. 좀 소설 책들, 예, 탐구하는 책들, 이제 이런 책들이 좀 많이 있죠. 그 책 소개하는 책이 많은데 다른 책이 아닌 월경독서를 꿈꾸는 만년필 미션에 넣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여기서 그 스타일을 분석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번 주 이제 미션하고도 자연스럽게 연관이 되는데, 도대체 어떤 식으로 책 소개를 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는 이 책의 인상 깊은 구절이 뭐였다. 느낌이 이거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실천 사항을 같이 올리고 있죠. 이런 거다. 이렇게 했는데 이 목수정 작가님이 자기가 그 감명 깊었던 책을 소개하는 그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스타일을 분석을 해봐라. 그러니까 남의 문체를 어떤 식으로 전개하는지 분석을 해보고 그리고 내가 구매욕을 일으키는 책 속의 칼럼을 한번 써보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 작가님들이 자기가 감명 깊게 읽은 책을 쓰고 딱 칼럼을 쓰면 다른 분들이 이 칼럼을 보고 우와, 이 책 이렇게 괜찮은 책이었어? 이거 한번 사봐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거죠. 그 칼럼은 월경독서에 관한 책인가요? 아니면 다른 책도 내가 읽어봐서 좋은 책을 소개하는 건가요? 내가 읽어봐서 좋은 책이죠. 예. 그러니까 내가 정말 소개하고 싶어야지만 그런 마음을 기반으로 이제 기법을 연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난 예를 들어 이 책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소개해야 돼. 그러면 스스로 마음에 그만큼 동하지는 않겠죠. 만약에 양정호 코치님이 그런 미션을 주어진다면 어떤 책을 소개하시겠어요? 저는 일단 제 책을 먼저 소개할 거. 농담이에요. 네. 아니, 책이 한 권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책이요? 지금 그 꿈꾸는 만년필 운영하면서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책은
제 기준엔 최소한 이거가 있는 거예요. 이 책은 글쓰기 하는 다른 분들도 읽었으면 좋겠다. 지금 저희 분기별로 나와 있는 그 미션 책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글쓰기 관련된 책들을 맨 처음에 모듈 연습할 때 거의 뭐 한 5배수씩은 사 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글쓰기 관련된 책은 한 200권, 300권 정도는 사서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서 50권 정도 하면 한 5타수 1안타 정도죠. 물론 이제 더 좋은 책이 있는데 이제 50주밖에 못 하니까 아쉬워서 더 소개 못 하는 책들도 있지만, 그런데 읽다 보면 이 책은 굳이 뭐 지금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필요할까라는 게 생각되는 책들이 있어요. 그런 책들은 자연스럽게 제 모듈 책에선 사실 빠지게 돼요. 그래서 저희 쪽 모듈에서 소개해드리는 책들이 제가 정말 한 번씩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그런 책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시고, 이 녹음하고 있는 요 내용까지의 책들 한번 쭉 정리해보시면 되게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절대 한 권을 콕 집어서 얘기해 주시지는 않으시네요. 아니, 정말 세상에 너무 좋은 책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다 읽고 죽지 못하는 게 이제 정말 한이 될 거예요. 네. 그 한을 매일 하루에 한 권씩 읽는 걸로 풀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요. 저희 조금 책 소개하면서 이번 주 미션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이거의 취지를 한번 알았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정말 이렇게 욕망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글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뭐 음식에 대해서 어떤 책들이 소개를 하면, 야, 내가 이 음식 꼭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저 오므라이스 잼잼이요. 만화. 그래요. 네. 그러면 그 만화는, 그 컨텐츠는 저는 성공한 거라고 봐요. 네. 사람들한테 어떤 동기부여를 일으키잖아요. 네네, 그렇죠.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이제 워크힐경 독서 책을 읽으면서 내가 이 책은 사봐야지 하는 걸 체크 이게 하건데, 뭐, 우리 청소년 표현으로 하면 낚였다라고 하는데 이제 자발적 동기를 갖고 낚이는 거죠. 그런데 그런 책들이 많다면, 이거는 나름대로 이걸 소개하는 데 있어서, 독자 입장을 생각해서 좀 더 이게 멋스럽게, 좀 더 이렇게 감정적으로 또 혹은 논리적으로 잘 접근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도 그런 내용을 보고, 어떻게 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번에 뭐, 책 쓰기 할 때 있지만 너무 내 얘기만, 나만 아는 얘기 혹은 남들이 다 아는 얘기, 사실 이 두 가지는 별로 매력이 없는 거예요. 나만 아는 얘기는 상대방이 너무 어렵고 남들이 다 아는 얘기는 뻔하고 지루하죠. 이 내용들을 어느 정도 적절하게 섞으면서 글을 쓸 수 있을 것이냐라는 차원에서 물론 이제 목수정 씨가 쓴 글이 다 본인한테 맞거나 정말 다 잘 썼다고 말하기는 아마 작가님들 어려우실 거예요. 하지만 이 중에서 내가 끌림이 있고 이런 스타일의 문체가, 이런 스타일의 구성이 내가 괜찮다면 이렇게 구성해봐야 되겠다, 나도 이렇게 한번 작성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갖고 내가 책을 소개하는 차원에서 한번 과제를 해보시라는 뜻이죠. 그 미션 외에 목차 5개를 분석하라는 미션이 있어요. 네네. 그건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만약에 사회와 교육과 관련된 책을 쓰고 싶어요. 그러면 그 교육과 관련돼서 먼저 책을 쓰셨던 분들의 책을 5권 정도를 선정을 해서 그 속에 있는 목차들이 어떻게 뭐 병렬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점층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어떤 순서가 있다면 어떤 순서로 이거를 나왔는지를 갖다가 분석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분석을 해보고 특징,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느낀 점을 한번 작성해 보시라는 과제였습니다. 분석, 특징을 알아보고 느낌까지 하면 어떤 게 좋아져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작가님들이 이제 기획서를 작성을 하고 거기에 이제 목차를 쓰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설계도를 그려보시는 거죠. 그럴 때 그냥 막연하게 오늘 그냥 밑에 기둥 넣어볼까? 뭐 석가래 올려볼까? 이런 개념이 아니고 다른 집을 보니까 창문을 이렇게 냈구나. 예를 들어 처음에 뭐 집안을 이렇게 파고 들어갔구나. 여기 석가래를 이렇게 올렸구나 라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설계 구조를 갖다가 보시면서 이제 안목을 넓히고 이제 내 거에서 적용시켜 볼 수 있는 점을 찾아보자. 그래야지 아까 우리가 지난번에 목차가 왜 중요한지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러면 목차가 그만큼 중요하다면 어떻게 할까라는 차원에서 이제 벤치마킹 하러 다니는 그러나 이제 한 주가 되는 거죠. 노력한 만큼 가져갈 수 있는 미션이네요. 그럼요. 그래서 저희가 코칭 프로그램 관련해서 하는 것들은 결국 자발적 동기에 의해서 스스로 책을 고르고 스스로 분석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다른 사람 걸 보면서 성장하는 모듈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만큼 참여하시는 만큼 저는 가져가시는 거죠, 뭐.
잘 낚여야겠네요. 그렇죠. 네. 하시는 만큼 는다라는 건 뭐 어느 운동, 뭐 글쓰기 분야 아니라 뭐 어느 분야든 다 통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주 주니어 미션은요. 저 뭐 책이 양코치님 책이에요. 네.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나만의 첫 책 쓰기. 네. 제가 제목 얘기할 때마다 흠칫흠칫 저자 앞에서 이게 맞나? 네네. 한 번씩 또 다시 한번 양코치님을 찾아보게 됐고요. 성인 미션과 비슷하게 그 신문 십답, 책 쓰기에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 신문 십답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왜 칼럼 쓰는 거에 대해서 초고 원고를 써보는 미션이 있었어요. 그래서 칼럼 쓸 건데 앞으로 계속 2분기 때 시작할 예정인데요. 그 전에 한 번씩 써보고 거기 태고해 볼 수 있게끔 좀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말씀하신 게 두 가지 생각이 나는데 주니어 미션 할 때 신문 십답 하시는 작가님들은 이미 성인분들이 한 번 하셨잖아요. 꼭 참조하시기라고. 네. 예, 그 다 컨텐츠가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이제부터 뭐 맨땅에 헤딩하고 가신다는 거는 사실 좀 비효율적이에요. 네. 그걸 좀 참고하시고 칼럼 그 초고 쓰시고 나서 퇴고하실 때는 전현철 작가님께서 퇴고와 관련해서 이번 주 칼럼 쓰신 내용 있으니까 그것도 꼭 한번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작가님 칼럼 볼 때마다 어찌나 찔리던지요. 안 찔리는 사람 별로 없어요. 네. 결국 성실로 얘기하는 거니까 네. 그만큼 성실해야 그렇죠. 되는 거죠. 이것도 벤치마킹을 잘해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꿈꾸는 만년필의 마지막 순서, 다음 주 책은 어떤 책인가요? 다음 주 책은 저희가 그 정철 씨의 내 머리 사용법이라는 카피라이터분께서 쓰신 책입니다. 그 책이 어떤 책인가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창의성, 그리고 이제 뭐 두뇌 회전, 그리고 그걸 이제 어떻게 하면 글로 녹여내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설명하시는 그런 책이죠. 그럼 그 책을 저희 미션에 있는 것처럼 구매 요구 일으킬 수 있게끔 소개 부탁드릴게요. 이 책을 읽으시고 제대로 활용하시게 되면 시인처럼까지는 활용 못 하신다라도요. 최소한 내가 쓰고자 하는 내 제품, 그게 내 열정이든 내 책이든 그거를 한두 줄 컨셉으로 정하시는 데는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한두 줄 컨셉이라는 말에 네, 제가 어플을 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방송 끝나고 제 어플, 서점 어플을 켤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면 그 책은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오늘은 어떤 책 추천해 주실 건가요? 목수정께서 자신의 책에 대해서 소개시켜준 자신의 인생과 연관해서 소개시켜준 책이 있잖아요. 그런 내용과 좀 연관해서 유시민 씨가 지으신 청춘의 독서라는 책을 갖다가 제가 가져왔습니다. 책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유시민 씨가 이제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본인에게 굉장히 충격이 있었던, 그리고 그래서 이 책들을 내가 다시 한번 꺼내서 뭐 독자들한테 한번 소개시켜줘야 되겠다라는 내용들을, 결국 이 책의 또 가장 큰 컨셉은 책 소개를 하는 책이죠. 근데 그 속에 이제 뭐 전환시대의 논리라든지 토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그리고 뭐 맹자, 최인훈의 광장, 뭐 사마천의 사기, 그리고 토머스 멜서스의 인구론 같은 책들을 소개하면서 이 책들을 바라보고 시대를 관통할 줄 아는 눈을 갖게 된 것들, 그리고 그 눈을 어떤 식으로 갖게 됐는지를 이 책 속의 내용들을 하나씩 소개하면서 굉장히 그 긴 호흡으로 같이 조곤조곤 풀어내주는 그런 스타일의 책입니다. 저도 그 책을 몇 년 전에 친구한테 추천을 받아서 사놨거든요. 네네. 그러면 청춘의 독서 책 안에 책을 조금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이 속에 이제 가장 큰 특징으로 말씀드리자면, 보통 책 같은 경우에는 뭐 한두 칼럼 정도로 책을 쓰게 되면 많이 쓰면 한 20권, 책을 소개시키는 게 이제 20권에서 뭐 많이 더 소개시키면 3, 40권 정도까지 간단하게 40권까지는 어렵고요. 4, 50권은. 그 정도 소개를 하면서 이제 이걸 푸는데,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정확히 딱 14개 정도로 이제 소개를 하고 있어요. 다른 책을 소개하는 책 같은 경우는 한 20에서 30권의 책을 소개시켜 주는데 한 권에 청춘의 독서 같은 경우에 14권을 소개시켜 줬다는 말씀이신 네, 그러니까 거네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다룬다. 그러니까 하나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길게 다루는 그런 뭐 프로세스를 좀 거치고요. 그리고 이 속에 있는 내용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자기계발서 쪽 내용들은 거의 없습니다. 자기계발서 내용이라는 게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가 하는 나의 몸값을 높이기 위한 것들이 있죠. 뭐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자. 기획서를 잘 네, 쓰자. 기획서를 잘 쓰자. 뭐 여러 가지 회사 네. 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내용들 뭐 보고서를 잘하자. 뭐 네. 직장 생활은 이렇게 하자. 이런 것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예를 들어 여기 뭐 찰스다운의 종이의 기원 같은 거 나오면 우리가 그냥 뭐 물리나 어떤 생물학 쪽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왜 자연과학 책에 대한 관심을 갖느냐. 결국 이것도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인문학은 밥이다라는 차원에서 연결이 같이 되는 건데 여기에 그 부제가 인간은 이기적 존재인가라는 차원에서 그 찰스 다윈의 종이 기원을 보면서 이제 연결을 시키거든요. 그리고 다른 어떤 뭐 소설 같은 책들 혹은 뭐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이라든지 그러니까 사회과학 책들, 자연과학 책들, 소설 이런 것들을 아우르면서 이제 유시민 씨가 끌고 들어오는 그래서 본인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받는 게 있죠. 유시민 씨 같은 경우에는 정치가로서는 사실 본인도 많이 아쉬움이 있고 실패한 부분들에 대한 인정을 하죠. 그런데 글쓰기 차원에서의 유시민 작가는 굉장히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고 또 탄탄한 내공을 보여주는 그런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작가가 쓴 이제 자신에게 영향을 받은 책들을 이제 솔직히 고백하는 걸 보면 글쓰기 내공이라는 거는 그냥 허투루 나오는 건 아니다. 그런 것들을 좀 알 수가 있죠. 네. 2013년도 서울국제도서전에 유시민 작가님이 오셔서 강연을 하셨거든요. 그때 보면서 느꼈던 점이 사람들이 질문을 해도 바로바로 답이 나오시더라고요. 네. 대단하다는 생각과 함께 질문을 모호하게 하더라도 딱 정리해 주시는 거, 질문 한번 정리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면서 진짜 많이 알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전 들었었어요, 작년에. 아는 걸로 치면요, 예, 작가 중에서도 거의 그 상위 안에, 몇 프로 안에 꼽히실, 네, 그런 지식가죠. 네. 그럼, 오늘의 또 마지막 제일 기대하는 순서입니다. 어떤 말로 마무리를 해주실 건가요? 네, 정철님께서 카피를 썼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제목이 커피 전문점 유감이라는, 그래서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한테 많이 또 반항을 불러일으키실지도 모르는데, 제가 이제 글쓰기 프로그램이니까 연관해서 제가 한 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커피 전문점에서 5,000원짜리 커피를 손에 들고 책값이 너무 비싸다고 툴툴거린 적 있습니까? 우리나라 커피 전문점의 수와 서점의 수는 당신이 정합니다.